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행용 가방의 명가 캐리어의 지구 대표급 브랜드 샘소나이트의 스타파이어 캐리어를 그야말로 미친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판매 정가 39만 8천 원, 검색 가능한 인터넷 최저가 25만 8천 원. 하지만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김용민닷컴에서 무려 10만원대 19만 9,5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었다. 은은한 메탈 칼라, 안전여행을 도와주는 TSA 잠금장치, 최고의 구동성을 자랑하는 휠 시스템, 다양한 편리 기능으로 소지품 식별이 뛰어난 지퍼형 메쉬 포켓까지 완벽한 여행을 위한 샘소나이트의 여행용 캐리어를 미친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지방광역시마저 인구 엑소더스, 이런 제목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대도시의 인구까지 줄어든다면 지방 소멸의 파고까지 우려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남북 가을 정상회담 8월 말 9월 초로 앞당겨지나. 서울신문, 북한 고위급 만나자 제안, 이르면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북이 다음 주 월요일 판문점에서 올해 들어 4번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통일부는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종전선언 그리고 조선 핵시설 신고와 관련한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 주었다가 뺏는 어린이집, 이런 제목입니다. 어린이집 업계에서 페이백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은 오랜 관행이라고 합니다. 페이백은 기본급을 돌려받는 형태 외에도 수당의 일부나 4대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인데 암암리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보육교사에게 지급돼야 할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어린이집 원장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위기의 자영업, 일본식 붕괴 사이클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일감이 감소하고 그리고 다시 불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자영업 붕괴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30년 전 소상공인 몰락 과정과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29% 인상 쇼크, 버스 운행 포기, 불복종 투쟁, 이런 제목입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6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시에 운행 중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과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준공영제로 지원을 받는 일반 시내버스 업체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최저임금 트집 잡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리콜 대상 아닌 차까지 BMW 36번째 불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6대의 BMW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어제 불탄 2011년식 BMW 730LD 모델은 리콜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러시아산 석탄 증명서 위조한 가짜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이런 제목입니다.
중남미 국가 벨리즈 국적인 샤이닝 리치호는 조선산 석탄을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돼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샤이닝 리치호가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출처 불명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조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고 장자연 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죠. 이에 따라 통화 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 이모 씨는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였는데요.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느냐, 이런 질문에 이모 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씨가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압력을 가한 조선일보는 그냥 놔둡니까? KBS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38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체 38명 가운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바른미래당 5명, 무소속 1명이 확인됐는데요.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몰랐느냐, 이런 질문에 한 여당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상임위 사무처에서 결정한 일이라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러 두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질 신문을 가졌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말에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탄을 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킹크랩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특검 사무실을 나와 귀가했는데요. 오늘 새벽 포토라인에선 김경수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베와 같은 여성 혐오 사이트는 방치하면서 워마드만 수사하는 것은 편파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일베와 관련한 사건 약 70건을 수사해서 50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남자 어린이들의 나체 사진을 방치한 점이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2월 워마드 사이트에는 목욕탕에서 몰래 찍은 남성의 나체 사진 17장이 올라왔는데요. 17장 가운데 남자 어린이의 나체 사진이 5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는 이런 아동 음란물을 그대로 게시되게 놔둔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트 운영자금 1,300만 원을 모을 때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BMW 차량뿐 아니라 국산차나 다른 외제 차량도 주행 중 화재 사고가 간혹 생기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왜 유독 BMW만 문제 삼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KBS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화재 건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과열이나 정비 불량처럼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약 300건인데요. 전체 승용차 등록대 수로 계산해 보면 10만 대 차량 중 1.8대 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화재는 27건, 10만 대당 약 25대 꼴입니다. BMW 차량에 기계적인 이유로 불이 난 것이 14배 더 많은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승용차 10대 가운데 9대는 국산차. 전체 화재 건수는 국산차가 많겠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리콜 대상 BMW 차량의 화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당초 예측한 2060년보다 최대 5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또한 현재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도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65세가 지나야 국민연금 탄다는 이야기지요.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혁신 성장 동력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기술 혁신은 이제까지의 기술 혁신의 방향과 달리합니다. 정부 주도의 혁신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부분을 꼭 찍어서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 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ICT 기술을 가진 기업만 인터넷 전문 은행을 갖도록 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자격 제대로 제한하면 ICT 기업 중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 이미 자산 규모가 8조가 넘어서 카카오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무조건 총수 있는 재벌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 또 자산 규모 7조가 넘어 3조 이내에서 은행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내기 어려운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인터파크, 이런 IT 기업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SK텔레콤, 삼성 SDS 정도밖에 없습니다. 설마 이런 기업들에게 은행 진출 허용한 것 아니겠죠?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 할 기업이 없어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공공성의 핵심이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마저 완화하자고 할 것이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눈앞의 경제 일자리 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의 어려움은 부실 경영 문제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은 그 특성상 점포가 없어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였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청에 제출한 조사 결정문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노동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 이렇게 권고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태들이 해결되는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해결될지 여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24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이자를 포함해 17억 정도를 물어내야 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불합리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9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파업 경력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빚이 늘면서 이혼을 선택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해고 조합원이던 김주중 씨는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30번째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롱에 대한 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데요. 캠프롱의 주변 지역에서 기준치의 최대 18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석유 계총 탄화수소, TPH와 벤젠, 그리고 카드뮴과 아연 같은 오염물질들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미 기지 반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캠프롱 기지 반환은 미국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 실손 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 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자, 드루킹 특검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김경수 흠집 내기로만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또 드루킹 댓글 공작 정도가 아니라 이른바 매크로 댓글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해야 특검을 출범시킨 그런 취지에 부응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그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검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 초조한 마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선제압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첫 번째 신문에서 소환했을 때 뭔가 결정타를 먹였어야죠. 그래서 사람을 휘청하게 놓고 뭐 더 나오면 너 이제 어떻게 될 테니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실직고해라.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패턴인 건데 원래. 그런데 첫날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열 몇 시간을 조사를 하고 결국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틀 동안 무슨 새로운 진실이 얼마나 나왔을 것이라고. 아무런 보강된 준비 없이 또 이틀 있다 부르고 이번엔 또 이제 드루킹까지 불러다 뭐 대질신문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냥 뉴스를 키우는 거죠. 특검에 소환했다 하루 뉴스 나오고 소환하면 포토라인 쓰는 거 하루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소환한다 또 신문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소환했다 나오고 이번에 드루킹 대질신문 한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랑 대질신문 하면 같이 있는 놈도 다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특검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것이 결국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드루킹과 드루킹 특검이 그냥 짬짬이를 해갖고 드루킹 말에 놀아놨거나 혹은 드루킹이랑 같이 짜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폭발하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틀 만에 왜 또 부르는지 이게 일단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다 물어보지 못해서 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또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대질신문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첫날 불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불러다 또 똑같은 얘기나 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뒤로 새는 얘기라도 뭐 제대로 된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쉬운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였고요. 끝까지 곁을 지켰던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어제 보니까 이해찬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직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나온 것을 보고 급하게 이해찬 의원이 연락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법적으로 걸릴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마도 그 직원이 5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측근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단지 자기 직원이 500만 원을 받았다 늦게 돌려줬다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도지사직 출마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경수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다면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야인으로 사라질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측근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찾아오고 뭐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 저걸 도와주겠다 하면 내칠 수 없는 것이 선거 캠프하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예. 내치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는 것인데 거기서 어떤 불법 부정한 일이 없었던 거죠. 있었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김경수 당시 의원의 선택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뭐 필요하다면 도덕적 책임에 의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거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을 짓지 이런 식으로 선거를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돈 500만 원의 보좌관이 그 500만 원을 늦게 돌려줬다는 이유로도 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김경수 의원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뭐 제가 매일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이해찬 후보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한 일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후 5시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과정인 건데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 문제는 이것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드루킹과 드루킹 특검이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아있다. 이게 당장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좋아라 하고 있겠지만 그 좋아라 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 지금도 매크로 댓글 조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매크로 댓글 조작 세력, 여기는 친자유한국당 세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 특검에서 할 의지도 없고 할 이도 없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고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만큼은 절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특히나 정치 분야 외의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딱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고 매크로라는 말의 뜻을 사람들이 알게 된 이상 이대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당직자의 증언도 나와 있는 마당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 기대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크로 댓글 조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눈에 쉽게 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을 보게 되면 오로지 드루킹만 그런 짓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은 정치인은 김경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이건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작 사건과 관련해 또 소송을 벌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찾아보면 찾아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 매크로는 쉽게 발견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몇십만 원 주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게 되게 소규모로 작은 공장에서 벌일 수 있는 일이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업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업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에는 정치권이 여기서 발을 끊어야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 이곳이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돈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매크로 돌리고 댓글 부대를 돌려왔던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국정원에서도 하고 이 맛이 들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 58%로 나왔는데 언론들이 58%라고 표기할 리 없겠죠. 50%대. 마치 50%로 떨어진 듯 하락세를 강조하면서 땅이 꺼진 듯 의미를 강렬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일간 변화를 보면 올라가던 추세가 꺾였던 것이 김경수 지사의 소환, 포토라인에 섰던 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포토라인에 선 모습에 국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동요를 느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또 전 언론을 타면서 그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거 뭐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다시 재소환하고 드루킹과 무슨 대질 신문을 하니 어쩌니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이틀에 벌려서 하는 것은 이 전체가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불순 세력의 음모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루킹 특검이 그런 식으로 쇼를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알맹이가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경수 지사 불러다가 증거 딱 잡아서 갖다 놓고 이러이러하니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영장 쳐갖고 구속시켜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쇼를 하는 거라서 지금 당장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인기를 잠시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계속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점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 문제에 드루킹이 얽혀 있고 그럼 민주당 왜 드루킹 특검에 합의를 해줬느냐 뭐 이렇게 논쟁이 번져가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뭐 이게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점도 저희가 무시하기 어려웠고요. 게다가 김경수 지사가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으니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태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이대로 돌파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는 점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주당 내 혹은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 뭐 진문이 있고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고 반문이 있고 누구는 비문이고 누구는 친문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그래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습니다. 진정한 문재인 지킴이가 누구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데요. 진정한 문재인 지킴이는 국민이고 국민의 지지율입니다. 사람이 다 몸속에 세균과 병균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들이 바로 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것이 빈문이든 친문이든 진문이든 반문이든 문재인 대통령과 2017년부터 친했던 2016년부터 친했던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거 외에는 자기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을 진문이나 친문이나 비문으로 나눠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나도
원래는 비문이었지만 이제 친문으로 묻어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갈라세우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같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조금 전까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국정 운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던 반문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그런 지지율이 내려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일까요?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이 사람이 친문 행사를 하는 게 민주당이 전국을 운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끼리 다퉈서 정확하게 세력이 갈리는 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팀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지지율 안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딴소리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뽑힐 새로운 당대표의 지휘에 따라서 전선을 자유한국당과 치고 전선을 적폐와 치고 이 싸움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속에선 우리 편 중에서 누가 화를 잘 쏘고 안 쏘고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 편의 단결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해야 하고 정부도 잘하는 가운데서 지지를 회복하는 것.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호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를 못 참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참 아니 그래 놓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답이 없어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어쨌건 내려가는 추세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는 일은 정부도 해야 하고 당도 해야 하지만 우리 권리당원들도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이 달라지고 있다. 나아가 정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겨줘야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모두가 원팀이 돼서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너도 나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전도사 역할도 하고 또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성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요즘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문제를 꽤나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산 석탄에 관한 것인데요. 예. 사실 좀 집요해 보일 정도로 이 문제를 언론들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 석탄 문제를 둘러싸고 조중동 등이 제기하는 문제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 발표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실상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사건은 이게 지난달 17일에 알려졌는데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어느 항구에서 러시아 배로 옮겨진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북한산 석탄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데 그 석탄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물론 그 배가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이 배가 석탄을 내리고 간 다음에 이 석탄이 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첩보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유엔 측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유엔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공동으로 조사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북한에다 폭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배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서 그거를 정부가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동안 정부가 억류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보도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산 석탄이 언급된 사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좀 강조가 되는데 그 사설을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7월 19일자 사설 CBID에 이어 시한도 포기, 내놓고 선거와 북핵 바꾸는 트럼프를 보면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산으로 눈속임에서 파는 석탄인 줄 알면서 수입을 사실상 두고 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3일자 사설을 보면요.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고 유엔 제재를 어긴 배의 입항과 통과를 그 뒤로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자 사설, 위성사진까지 찍힌 북석탄을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청에서는요. 위성사진까지 있는 문제를 9개월째 조사만 한다면 국제사회가 그런 한국을 어떻게 보겠나 중략을 하고요. 조사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찾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월 7일자 사설을 보면요. 미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우리 기업에 대해 독자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보고 다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비슷비슷하니까요. 제로는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제기하는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설들을 쭉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북한산 석탄인 줄 우리 정부가 알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이에 따라서 우리한테 화가 났고 제재를 하려고 한다. 이제 우린 엿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산 석탄인 줄 우리가 알았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국제 어디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배가 러시아 항구에 석탄을 내렸고 그 뒤를 이어서 문제가 된 이 스카이 에인절호 그리고 리치 글로리호가 그 석탄을 실었다라는 주장인데 그 항구에 그 배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배만 들어가지도 않고 설령 북한에서 그 배가 석탄을 싣고 왔다고 해서 그 석탄이 북한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입항을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무리하게 판단해야만 가능할 일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유엔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엔도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북한산 석탄인 것이 확인됐다가 아니라
확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산 석탄이라는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7일에도 이 일부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질룽호라는 배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 배를 빨리 납포하라 뭐 어쩌라 막 이렇게 생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게 외교부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석탄이 러시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예. 배를 납포했다가 진짜 엿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 거보다 싼데 그걸 모르겠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30% 이상 싸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러시아산하고 북한산하고 구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이제 싸다는 것만으로요. 네. 게다가 이 석탄의 경우에는 어디 산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알려고 해도 이게 열량 수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발전에 적합한 수치가 막 6,300kcal라고 하면은 뭐 북한산은 이거보다 좀 낮은 한 5,000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애초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이럴 때 다 발전에 적합한 수치를 맞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북한산 석탄을 가려내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면 들여온 석탄을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석탄 알갱이 하나하나를 지금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면 조선일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을 보면요.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은 뭐 언론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만 아무 조치를 안 했다 혹은 우리가 아무 조치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배가 지금 정부가 북한산 석탄 하역을 의심한 뒤에도 드나들었는데 뭐 우리가 납포를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일본에서도 이 문제의 배들을 억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배들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배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이거를 억류하거나 납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를 왜 안 잡냐면 이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게 북한산 석탄인지 러시아 석탄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데 지금 남의 나라 배를 함부로 납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납포를 하려면은 이게 북한산 석탄이다라는 거를 그 나라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일본도 납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만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대북 제재를 몰래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완전 좀 무책임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북한산 석탄이 실은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한 3차례 지금 배를 억류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억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을 보면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려 한다, 뭐 우리 엿됐다, 막 이런 부분인데요. 조선일보는 미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한국 기업들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유엔에서 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미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도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 뭐가 더 필요한지 조선일보에 묻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고 정의용 실장이 석탄 밀수 사례에 대해 한국이 벌이고 있는 조사에 대해 얘기해줬다. 이렇게 존 볼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미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미국이 뭘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인지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대북 제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이게 밝혔다라고 하면서 아니 뭐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주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말꼬리 잡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이자들은 삐라예요 삐라. 어? 반정부 삐라예요. 아니 억지를 부려도 어느 정도지. 이건 진짜. 어제도 조선일보 경제 섹션을 보니까 전기요금 2만 원 깎아준다 그러니까 뭐 민심이 폭발했다는 이런 식으로 겨우 그거밖에 안 깎아주냐고. 아니 근데 이자들이 옛날에는 또 박근혜 때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어요. 근데 이 정부가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진짜 2만 원밖에 안 되네요. 2만 원밖에 안 깎아주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의 이런 쟁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복창한들 생무시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왜 이런 거 하나하나 대응을 해가지고 괜한 쟁점을 만든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뭐 조선일보가 지금 뭐 말꼬리 잡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뭐 논리 전개도 엉망이고 그냥 뭐 악다구니만 쓰고 지금 달려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언론들이 이 문제를 침소봉대를 하면서 계속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목적이 그거야.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장단에 왜 맞추냐고요.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뭐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산분리 문제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들을 분리시키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뭐 여기저기 쭉 상황을 딱 보면 갈수록 이 적폐 세력들의 반격이 여기저기서 거세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뭐 관료들도 그렇고 뭐 언론, 법원 곳곳에서 지금 기득권 연맹이 복원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좀 의심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동단결을 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또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냐, 누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치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인간들도 있어요. 참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는 뭐 그들이 꼭 용역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혀를 차게 됩니다. 네, 아직 우리가 소위 이제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들, 뭐 언론들, 이자들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이기도 한데 KBS와 MBC의 친정부 사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친정부 사장이라면 양승동 사장, 최승호 사장을 말할 텐데 최승호 사장을 반문재인이라고 보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승호가 친정부 사장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자, 조선일보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정부 사장이 들어서서 텔레비전 시청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정부, 정부 비판적인 뉴스는 올라가고 자기들이 친정부라고 규정한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져야 이게 사실은 논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비판적인 방송의 순위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들이 KBS, MBC가 친정부고 이 시청률이 저조하다. 이것만으로 친정부 사장이 들어서니 뉴스 시청률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근거를 보니까 KBS, MBC 내부에 적폐 노조라고 불리는 노조 있죠? 그 노조의 구성원들이 몇 마디 던진 거 이거를 갖고 근거로 삼아서 기사화한 건데 여기에 한나라당 단골 추천 언론학자지요. 황근 선문대 교수. 이 사람의 말을 한마디 추가함으로써 기사가 완성이 됩니다. 친정부 사장 들어서더니 시청률이 떨어졌다. 근데 제가 봤는데 지상파 뉴스 부문 시청률 1위는 KBS 뉴스9입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은 1위가 JTBC 뉴스룸인데 JTBC 뉴스룸이 반정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조선일보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친정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뭐 스마트기기 보급이니 뭐 온라인의 이제 확산이니 뭐 그렇게 해서 이 지상파의 본방사수율, 그러니까 시청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떨어지는 추세를 가속화시킨 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공영방송 사장들이었죠. 이른바 이제 낙하산 사장들이었는데 네. 뉴스를 잘 만들던 사람들이 지상파에 붙어 있었으면 계속 제작 현장에 있었으면은 시청률 하락의 추이가 굉장히 완화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지상파가 굉장히 망가져 있었고 사람들은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다른 통로들도 이미 다 확인하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시 지상파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거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과거의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딱 지금의 사장들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오독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패턴이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는 추이고 지금의 시청률 조사가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 아닙니까? 근데 이 점을 조선일보가 빼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황근 교수는 친정부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친정부가 더 문제다. 이러면 그게 정설이 됩니까? 그게 정론이 되는 겁니까? 황근 씨가 무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황근 씨의 말에 의미 부여를 잔뜩 합니까? 그리고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큰 선거 이후입니다. 다음 그랜드 이벤트까지는 한 2년 남았어요. 뉴스 소비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뉴스 비수기 아닙니까? 휴가철이고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은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진짜 TV조선이 말한 대로 친정부 사장이 들어서서 KBS, MBC의 뉴스가 위기를 만났다? 그렇다면은 반정부 뉴스의 표상인 TV조선의 뉴스 시청률은 어떠냐? 자, 궁금해서 말이죠. TV조선이 트집 잡기 위해서 인용한 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보니까 종편 시청률 1위, 가구 시청률 1위가 JTBC 뉴스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0위 안에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손석희가 그 조선일보 기준으로는 친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 손석희의 뉴스룸이 1등이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상파 청취율 1위, 단독 1위가 바로 김호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사 프로가 1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개의 분기별로 김호준이 계속 1등을 치고 있단 말이죠. 김호준은 조선일보 기준으로 친정부 아닙니까? 친정부가 1등을 하려면은 이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이 그렇지.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지금 제가 보니까 청취율 잘 안 보여요.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언론인들이 사장이 되고 요직에 올랐고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10년 가까이 이 방송 뉴스가 망가졌습니다. 공영방송 뉴스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 기를 쓰는데 아니 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성과가 없다고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제가 봤을 때는 너희나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받겠습니다. 아예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용산 여의도는 수직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지요.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되고 그래서 양극화의 뿌리가 된다면 이건 비정상이겠죠. 부동산 현실을 비꼬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집값 너무 비싸니까요. 네,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 렉의 강같은 평화에 이사 가는 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집값 너무 비싸니까요. 이제는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차가 너무 막히니까요. 그냥 우리 헤어진 다음에도 가끔 집에를 왔죠. 마치 우리 엄마처럼 내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해댔죠. 냉장고는 텅 비었냐고, 자기 물건들은 다 버린 거냐고, 뭔 상관 있냐고 말했지만 사실 싫지는 않았죠. 그랬던 그녀가 연락이 없네요. 이런 적 없었는데 몇 주째네요. 그녀가 웃으면서 들어오네요. 하지만 오늘 왠지 그녀 슬퍼 보이네요. 이제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집값 너무 비싸니까요. 이제는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차가 너무 막히니까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럭키1967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재용의 귓방망이를 한 대 날렸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럴 성향의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재벌 총수를 정부 고위 인사가 폭행했다? 하하,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네. 자, 이재용의 민원사항 처리하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라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질타했습니다. 바른말쟁이님, 은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기업의 소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